저희 오늘의 첫 번째 강연자 우리 한정혁 교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나와 계시는데요.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AI 바라보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잠깐 이현세 선생님 뵈니까 너무 좋네요. 이현세 선생님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현세 선생님이 그린 만화를 보고 자란 이제 어린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뵀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이현세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앞뒤로 무대를 가져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이제 창작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창작자는 뭐 우리가 단어적인 해석에서 의미가 가질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 융합, 기술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MR, VR, XR, 기타 등등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작자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 AI를 개발했어요. 6개 정도 개발했고 그것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개발하고 나서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약간 오글거리는 상황부터 시작해 갖고 조금 이거 너무 좀 뭐랄까 과장되게 좀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해서 창작자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한 내용들, 아마 생성형 AI하고는 좀 다를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익대학교 AI 실감 미디어 컨텐츠 학과 전공 주임이고요. VIR 컨텐츠 전공에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 MR 아트텍 센터에서 VR AR 뮤지엄을 운영하고 있고요. MR 미디어 랩, 오늘 이제 와서 거기 전시장에 보시면 첫 번째 입구에 있는 그 하이퍼 모나리자, 할루시네이션 모나리자와 그 작품들을 이제 했던 그 랩을 만든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VR의 AI 분야에서 이제 R&D 전문 인력 양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50개 정도를 수행했는데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춤을 책으로 배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과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수로서 이제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만약에 다른 학교와 좀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별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보통 이제 R&D를 하게 되면은 연구소 차원에서 이제 실증을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전시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전시를 끌고 오면 전시에 필요한 기술들이 또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제 교육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뭔가 PD 혹은 총감독으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이제 영역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창작적 지향성은 일단은 가상현실,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초경험을, 세계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경험은 하이퍼리얼, 즉 장보디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하이퍼의 초월과 잉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상에 초점을 두고 가상의 경험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 중에 21년도에 타임 시뮬레이션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걸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XR 트윈 공간을 구축하는 거예요. XR 트윈 공간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 즉 텔레프레젠스 공간에서 아티스트 두 분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 저작 도구로 각자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VR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성된 시뮬레이션 공간을
3면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HMD를 쓰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이머시브 사운드를 더해서 현장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Look at those palm trees dance.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생성형 AI가 아닌 독자적으로 개발한 AI로 구성한 작품들이고요. 각자 두 분의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아래 위로 구성해서 다양한 관람자들이 3면 프로젝션 매핑, 혼합현실 공간과 HMD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잠깐 마치고 그러면 이제 창작자 즉 제가 연구자이자 어쨌든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좀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는 이것을 네트워크를 기반해서 다 응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공학자들은 약간 인공지능 학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좀 오글거려 하세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A 모델, B 모델, C 모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와 똑같이 생체 전기술을 통해서 인지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 개발하실 때 이런 컨셉으로 개발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있고요. 하나하나가 모두 필요한 우리가 0부터 지금 9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습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입력, 학습, 출력.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 안에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거나 멀티모달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저 세 가지예요. 저 중에서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블링 데이터예요. 학습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 학습 데이터나 집어넣는다고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규정된 규격과 규정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학습이 됩니다. 자, 학습은 이제 딥러닝이죠. 저 딥러닝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유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을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 학습, 파인 튜닝, 개인 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저 부분 때문입니다. 출력은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 있어요. 어쨌든 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이블링 가능한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이 잘 된다. 챗 GPT는 얼마나 될까요? 3천억 개의 단어로 학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인 거죠. 사실은 3천억 개의 단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100만 개의 이미지를 갖고 학습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무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3천억 개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특이점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적인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의 해상도가 높으면 퀄리티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512 사이즈로 학습한 것을 4K로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K를 원한다면 4K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습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까 전에 강화학습이라든지 파인 튜닝 같은 걸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행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링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512 사이즈로 처음에 학습시켰던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8K로 확장해서 학습시킨 그 결과물이에요. 저희는 이때 인공지능이 뭔가 좀 다른 관점으로 그림을 그리고 독특하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개발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 가운데가 LLM이에요. 그죠? 근데 저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거는 개발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도 KT 그리고 몇 군데 정도가 저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되냐? 챗GPT만큼 잘 안 될 거예요. 왜? 학습 데이터가 뭔지, 학습을 어떻게 시켰는지 우리는 몰라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지금 학습되고 있어요. 제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냐? 제 가장 장점은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은 다양한 이미지, 영상, 사운드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갖고 있는 언어와 우리와 언어를 동일시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빠르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갖고 언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립으로 연결하는 것을 학습시키는 걸 멀티모달 학습이래요. 그래요. 이종 데이터 학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미지 생성 AI, 영상 생성 AI 같은 것들이 저렇게 멀티모달로 학습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어떤 거였죠? 뭐로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뭐 저건 어떤 엔진으로 만든 거야. 뭐 저거는 뭐로 만든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에너지 정교화라는 걸 거쳐 갖고 스타일이 동일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로 만든지 잘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기 위해서 개인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파인 튜닝이라 그래요. 파인 튜닝이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파인 튜닝 보통 이제 기업에서 하는 파인 튜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습 데이터, 미드전이나 기타 등등에서 학습 데이터 중에 한국이 없어요. 한국 학습 데이터가 한복 잘 안 나와요. 그죠? 한옥 잘 안 나와요. 그죠? 한국에 대한 어떤 상태 잘 안 나와요.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죠? 한국인 안 나와요. 그죠? 북한은 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파인 튜닝이라는 작업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 그래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한국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티스트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개인화 작업. 그죠?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습을 시켜서 자기 스타일로 이제 뽑아내는 그 개인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보편화된 툴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2018년도에 이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R&D 지원 사업 AI 아뜰리에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의 지향점은 그때 유일하게 이제 경쟁형 구도로 우리가 진행을 해갔고요. 1차 년도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만든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경쟁을 했어요. 1차 년도는 이제 같이 경쟁을 해갖고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갔는데 저희는 충실하게 아티스트가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 쪽에는 인공지능 즉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우리보다 훨씬 그 인공지능 쪽은 훨씬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어쨌든 아티스트가 써야 된다. 아티스트한테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나머지 2년 차에 6억을 주셔갖고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그 가장 지향점은 창작자에게 똑똑한 조수로서의 인공지능. 더 이상 뭘 안 해줬으면 좋겠어. 생각은 내가 좀 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려줘. 나는 잘 테니 밤중에도 그려줘. 낮에도 그려줘.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선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티스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굉장히 세부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알파고가 갑자기 잔기를 잘 들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학습시킨 거 하나만 잘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기를 2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다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엔진 하나만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창작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런칭하는 과정. 런칭은 어떨까요? 결국 이제 고해상도에 그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2년 동안 개발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 앞단의 아뜰리에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아티스트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아주 고화질의 스타일전이 엔진 24K 3만 픽셀짜리.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DD 내시라 그래서 이제 객체 검출을 해서 이제 어두운 그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 개별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360 VR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고도화하여 지금 저희는 생성형 AI와 다른 우리만의 추상 표현이 가능한 작품 같은 것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이 학습 데이터가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을 조금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학습 데이터 수집하면은 저희가 만 개 정도 이제 작업했는데 연구원 2명이 나갔어요. 회사 가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10,000개라고 그랬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 셋이 10억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헌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팬데믹 기간이지만 2020년에 전시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지금 비디오 넷이에요. 좀 굉장히 어설프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것들을 미리 한번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때의 미흡함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독특함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창작자가 바라보는 현재의 인공지능 시선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봤어요.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혹은 인간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서 이제 강연이라든지 어떤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약간 손가락이 오글거릴 정도로 뭔가 너무 맹신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 부분이 좀 문제예요. 저는 인공지능을 약간 의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의인화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죠? 진화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는 인공지능을 타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티스트일수록 더 확률이 높아요. 그죠?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실을 바라보면은 에너지 정교화를 통한 자아의식과 스스로의 역사성이 없어요. 뭔가를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여기서 머릿속에서 AGO는 뭐지? 그럼 AGO? AGO는 뭐 당연한 거죠. 인간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겠죠. 그만큼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한번 이제 공학자하고 좀 개발자하고 인공지능 개발자하고 얘기해봤는데 조금 멀지 않았나, 완벽한 것은 좀 멀지 않았나. 하지만 단순한 거,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의인화는 이제 쾌락의 역설이다. 쾌락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인공지능을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이제 신기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창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냉소적 시각이라는 뭔가 그림을 잘 그려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각에 내가 뭐를 만들지에 대한 목적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 주제가 AI 할루시네이션이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브제나 어떤 이제 학습 데이터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오류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오류라는 것은 또 창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또 예술적 소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은 다만 비견 인공지능에 대한 환각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도 환각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2023년 1학기 때 생성형 AI를 이미 써서 작품화 해봤어요.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조사했는데 공식적인 만족도 조사는 아니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반을 대상으로 이제 미드전이다 기타 등등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를 갖고서 작품화했어요.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작품도 잘 나오고, 자, 그걸 대상으로 작품을 다 한 다음에 디스커션 시간에 자, 작품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결과물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손 한번 들어봐라. 80%가 손을 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80%를 대상으로 처음에 기획했던 것을 목표로 해갖고 나온 것을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응답자의 40%만 자기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나왔다고 얘기고, 나머지 49%는 인공지능이 내 생각보다 훨씬 잘 그려줬대. 예, 그러니까 잉여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보니까 텍스트를 통한 직관적 결과물 수정, 원래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어쨌든 텍스트로 수정한다는 부분. 두 번째는 타 전공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서 청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다른 과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를 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잘 만드세요. 굉장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만들어 놓고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른다는 거.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야, 포스터 같은 거 만드는 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은 금방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도, 수준의 정도를 아시면은 그냥 본인이 그냥 만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한다. 어떨 때는 너무 자세히 주지 않고 대충 줄 때 더 잘 나온대요. 그런 이유는 사실 무엇인지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고, 자, 불만족스러운 20%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10%는 잘 툴을 못 다뤄.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스타일이 너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현에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저거 미드저니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작성에 약간 문제가 생기나 되게 고민이 됐어요. 자, 또 두 번째는 목표한 생성한 이미지가 생성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심사 같은 거 갔는데 그 한복을 입은 게 아니고 이제 이미지, 그 주요한 컷을 보여주는데 그 중국 한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관님들이 그냥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화라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영상 제작 시 주인공이나 배열의 동일성 확보가 어렵다.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르게 느꼈는데 주인공의 스타일과 모습이 조금씩 바뀐다 그래서 그 최근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되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쩌면 지금 시대가 우리가 과거에 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이 정말 창조적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창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저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인공지능, 즉 공대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창작자들이 막 발표를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저한테 하신 말들이 뭐냐면은 저거는 왜 경우의 수인데 저렇게 좋아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챗 GPT는 3천억 개의 학습 데이터 중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1%라고 해도 30억 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걸 파인 튜닝하거나 아니면은 저거를 멀티모달 클립으로 묶어서 이미지랑 같이 학습시키면은 이미지가 최근에 공짜로 나와 있는 게 10억 개짜리가 있어요. 학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수가 3경이래요. 그러니까 3이 앞에 있고 0이 1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이미지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가 거의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잘못 집어넣겠지. 그죠? 인공지능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거나 이걸로 계속 우리가 뭘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로 우리가 잘 되니까 막 만들어. 그러면 새로운 게 여기 입력이 되나요?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있나요? 학습 데이터라는 거는 매년 바뀔 거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수 창작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어너더 레벨 완전히 이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창작이라는 건 일어나야지 이것을 통해서 학습할 결과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차별화된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창조라는 것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조합적 창조, 융합적 창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콘은 과거 시대에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뿔이 달린 날개가 말이 달린 이런 걸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커트 척도처럼 아주 매우 창의적이다. 아주 창의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창의에 대해서도 조금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카메라의 탄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 당시에 어때요? 1860년대거든요. 이때 카메라가 나와갖고 아티스트들이 너무 힘들어하셨대. 왜냐하면은 재현을 카메라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피카소 선생님한테, 피카소 선생님 그때 셀럽이죠. 그 기차를 탔는데 앞에 앉은 젊은 신사가 당신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피카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부인이 그렇게 조그맣고 코가 납작하냐고. 그러니까 리얼을 바라보는,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저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예술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실현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별화된 방법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의 발전을 통한 예술은 카메라가 발전해갖고 그냥 카메라를 재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카메라로 사진이라는 예술 장르가 나왔어요. 그죠? 사진의 예술 장르에서 영화로 발전되고 유튜브 혹은 실감, OTT 또 우리처럼 또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을 탐구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술을 하는 방법은 없냐? 아니요. 예술의 꽃인 모더니즘, 모던 아트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 새로운 실험하는 예술가, 즉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사진기를 쓰지 않고 뭔가를 더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라는, 그죠? 저는 그것을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새로운 용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 창작자인 거예요. 야수파. 본인은 원래 흰색 병인데 본인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멋있죠? 사실은 정신 장난 아닌가요? 뭐 예술가는 약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큐비즘, 사물을 다각도로 분해하고 재구성한다. 그죠? 최근에 그 자기 푸사에 사진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갖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찍어갖고 올리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뒤를 돌아 찍거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하나씩 거기다 다 올려놓죠. 그래서 피카소 선생님이 천재라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가 한 얘기가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팝아트, 인쇄물, 상품 등이 예술이 될 수 있고 초현실주의, 무의식의 세계를 예술적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저는 여기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보면 볼수록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시점에 우리도 저희는 초현실, 그러면 초현실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현실, 혼합현실이 네트워크된 상태에서 이제 가상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 안이 초현실이라 생각하고 거기는 물리적 법칙이 없다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지향점을 얘기하면 혹시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아까 전에 사실 10분 정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몇 분 남았을까요? 20분? 2분이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5분만 주세요. 일단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석고상에다가 한번 우리가 개발한 엔진 보고 그림을 그려보게 했어요. 석고상은 왜 했을까요? 아티스트가 처음 입문할 때 석고상에다 그려요. 그래서 너도 한번 그려봐. 너도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도구한테 그려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개발했던 엔진 중에서 그 초고화질 스타일전이 엔진이라는 거고요. 이미지를 아티스트가 원하는 이미지를 중첩시켜 갖고 밀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밀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주제였던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추상 표현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화에 맞춰 갖고 이제 작업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그 저작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약간 시그니처를 해서 작품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또 조금 뒷부분에 보시면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추가적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생성형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얘는 약간 카오스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약간 생물학적 모티브를 보여줘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사실 인공지능은 생물학적 모티브를 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조금 그 레이어처럼 안에다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D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이걸 당기고 싶으면 조금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오늘 오시는 작품 아마 보시면은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조금 제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새로운 모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화 작업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경험은 모두 다 데이터이다. 그래서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험을 학습해서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다만 그 네트워크가 메인 서버하고 연결되지 않게, 즉 학습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런 작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사실은 그 현실 공간에서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 물론 할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가상 사회, 그죠? 물리 법칙이 없고 뭐 개념이 부연되고 이런 사회에 관련돼서 우리가 새로운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인간의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죠. 즉 석기 시대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온다 그래도, 또 혹은 우리가 가상 세계를 이해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은 학습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경험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그리고 교수님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마치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을 수강한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or whatever it is.